안녕하십니까. 2021년 근로자의 정기교육 2분기 안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료를 살리는 응급조치에 대해서 2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1번 응급처치의 개념부터 해서 최종 고온, 저온에 의한 신체 화상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의 가장 어떤 사전적인 정의라는 것은 사고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나 재해자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근로자분들이 취하는 행동으로서 119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처치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스트레스,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등 어떤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응급처치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 자체도 가장 알맞은 판단과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어떤 교육과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근로자 정기 교육에도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과목을 넣게 됐습니다. 아마 이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처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마 작년, 재작년 우리 근로자 정기 교육 시 항시 우리 근로자 정기 교육 항목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교육을 자주 잘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아마 내용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억력이나 어떤 망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되면 잊어먹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다 몰랐다라는 부분은 다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응급처치의 정의에 있어서 이제 생존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재해자의 어떤 심정지 예방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기 발견, 말 그대로 요 질환이나 어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일단은 신고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응급처치, 이런 교육에 의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어떤 우리 119가 오기 전까지나 아니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 단계의 응급처치 단계의 어떤 생존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활동에 나선 승무원들에 대해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녀들은 영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지영철 기자입니다. 불이 시작돼 잦은 폭발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먼저 내려보내며 뒤를 시킵니다. She's very tiny and skinny little girl, and she was very brave.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자신보다 덩치가 큰 승객을 들쳐 업었습니다.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내달립니다. 현지 언론은 너무나 침착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그녀는 영웅이었다는 승객의 찬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The crew of Asiana Airlines did a phenomenal job in making sure that passengers first, and they stayed on to make sure that passengers first, and they stayed on to make sure that everyone was brought to safety. 자,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어떤 우리 응급처치나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 어떤 비상 상황을 가정한 어떤 실습과 어떤 이론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몸이 밴 거죠. 저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이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나 실습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 저런 비상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노력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어떤 이 응급처치 관련해 갖고 어떤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쳐서 저런 상황이 정말 내 주변에서 내 주변 동료 근로자나 내 가족이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응급처치라는 것은 뭐 오늘 교육 받으신다고 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무사항도 생기는 건 아닌데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내 주변 동료 근로자가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까? 보통 보면 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 어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생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 바꿔서 말하면 5분 이내에 이런 응급처치나 어떤 심폐소생술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119가 오기 전까지도 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내 가족이나 내 동료가 옆에 쓰러졌는데 119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엔 이미 늦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9나 어떤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에 우리 최초 발견한 우리 주변 근로자가 되고 누가 되겠죠.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분 어떻게 보면 이 재해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생각하고서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뭐 닥칠 줄은 솔직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단 응급처치 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응급처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떤 심정지에 의해서 어떤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 아니면 어떤 고온부 화상에 접촉해 어떤 화상에 의한 응급처치, 골절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제 형태들이 있는데 그 모든 형태들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알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동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응급처치가 필요하신 경우가 대부분의 의식이 다 있다라고 보장은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동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시적 동의와 두 번째로는 묵시적 동의로 구분을 하는데 명시적 동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환자의 어떤 동의하에서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어차피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것은 그 환자분이 재해자분이 명시적 동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묵시적 동의인데요. 묵시적 동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의사 표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거나 응급처치에 동의할 거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처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묵시적 동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처치자가 행동을 시작할 때 환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도 된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동의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제도. 어떤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쉽게 말하면 재해자분한테 어떤 안 좋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는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 문구 자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100%의 면책은 아니라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한 의도로 행한 행동에 있어서
재해자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형사나 민사 책임을 뭐 지지 아니하고 뭐 사망시 뭐 이런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응급처치를 하는 근로자 어떤 응급처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는 법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는 여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나 올바른 신념,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 악에 찬 행위나 지나친 과실이 범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뭐 매번 교육 때마다 많이 틀어줬던 영상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보신 분들 있지만 어차피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오후 어머님들의 찬사를 받으며 호수공원 둔지에서 조기하고 있던 박현빈. 그때 박현빈이잖아. 그거 진짜 박현빈이다. 호수된 아주머니 두 명이 박현빈을 알아보고 박현민입니다. 죽여줘. 동네 어머님들의 관심에 차방차방한 행복까지 부르던 박현빈. 즐거운 조깅 되세요. 어머님들의 끝사랑을 실감하며 돌아섰던 그 순간 박현빈에서 흥분한 아주머니가 그만 발을 뛰겨 호수에 빠져버린다. 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심폐소생술 좀 오빠 배웠거든요. 한번 믿어보라며 큰소리 뻥뻥 치기 시작하는 박현빈.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정신이 드는 듯하자 더 세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급한 마음에 아주머니의 가슴을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깨어난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는 듯 하더니 가슴을 들잡고 다시 쓰러졌다. 어머 이거 어떡해. 아니 그렇게 새끼 때리면 어떡해. 다시 좀 물어뜯어봐. 너 어디 가면 좋아. 당황한 박현빈. 아주머니 박현빈의 심폐소생술에 그만 갈비뼈가 부러졌던 것이다. 뭐가 한다 했어. 아니 이거 어쩔 거야. 어쨌든 깨어나셨잖아요. 이게 아파서 깨어난 거지. 정신 있어 없어. 어떡해. 과격한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남자. 환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까? 뭐 아마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여기 참여한 참관인들 같은 경우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참관인인데 만장일치로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판단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한 의도로 남을 도우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본인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폭설로 홍역을 앓았던 미국에서 눈보라에 갇힌 차를 도우려던 사람이 오히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공격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처진 이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카토바 카운티입니다. 지난 22일 26살 제퍼슨 헤브너는 동네 주민 2명과 이곳을 지나다가 눈길에 고립된 차를 발견하고 돕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은 도움에 고마워하긴커녕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주인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헤브너가 경찰에 전화하려 하자 급기야 차 주인은 뛰쳐나와 총을 쐈고 헤브너는 숨졌습니다. You stop and you pull over to help somebody that just, went off the road during a snowstorm and then they start shooting at you. 사건 발생 뒤 용의자는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얼어붙은 길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곧 경찰 특공대가 도착해 차량을 에워쌌고 몇 시간의 대치 끝에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We made an approach on the driver's side of the vehicle with shields, jerked the door open, and the subject was awake and alert. We yanked him out and placed him in custody. 목격자들은 총을 쏜 차 주인이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눈보라에 갇힌 차를 도우려다 숨진 헤브너는 17개월 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대륙이다 보니까 큰 나라다 보니까 저런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더구나 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사망을 했을 때 형사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착한 사마리안법의 법적인 효력이 크게 100%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 않다라는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마리안 요 어떤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인데요.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나 작업이나 어떤 형태에 있어서 함에 있어서 보시면 간단하게 작업 종류 같은 경우에는 밀폐 공간일 경우, 자, 밀폐 공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산소가 정상 수치 이하이거나 아니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장소를 밀폐 공간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근무하시다가 자, 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우리 지역 지자체는 아닌데 우리 쓰레기 선별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선별장 같은 데 보시면 밑에 이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하구 피트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내부 이제 어떤 악취나 이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자,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밀폐 공간에 있어서 어떤 상해 종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항시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장소 이런 데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어떤 안전이나 보건 조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되고 관계자 외에는 이런 공간 자체를 출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데 일단 이 밀폐 공간에 대해서 어떤 상해 종류로는 어떤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과 어떤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밀폐 공간에 있어서 어떤 재해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응급 조치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심폐소생술, 아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매번 교육 때 아마 우리가 지금 요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라고 뵙지 못하고 이런 영상으로 교육을 뵙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냉정하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도 많이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N이라는 거, 어떤 모형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주어질 거거든요. 차후에 그럴 때 있어서는 항상 먼저 나서서 이라고 해주셔야지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말하면 어떤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밀폐 공간에 있어서는 어떤 심폐소생술이고 전기 작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 작업하는 일은 드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기 작업을 매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전기는 크게 특별고압과 고압, 저압으로 많이 구분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우리 저압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저압이라는 것은 뭐 700V 이하 교류나 진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220V 전원, 플러그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전원 그런 것들은 대부분 220V로서 저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기 작업을 하면서 이 저압에 감전돼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인 1차 사망 원인은 전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전기 전류에 의한 어떤 심정지에 의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작업에 있어서 감전이 됐었을 때 저압에 의한 감전이 됐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으로는 심폐소생술과 쇼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응급처치가 있다. 라고 기계작업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용하는 기계 기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애처기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뭐 또 컨베이어 사용하는 거 있고, 또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뭐 기계토, 뭐 여러 가지 그 각 부서나 업무 형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시 어떤 끼임점이나 말림점 이런 위험점들에 의해서 우리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나 골절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출혈에 의한 응급조치, 어떤 절단이 됐을 때, 골절이 됐을 때에 대한 응급조치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량물 취급하실 때 특히나 뭐 우리가 무거운 거 들고 오르고 내리고 하시게 되면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상 질병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중량을 취급하시면은 그에 따른 어떤 발이 이제 무거운 것이 발등에 떨어졌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골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골절이나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고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나 골절, 그리고 고온 작업이나 한냉 작업에 해당할 경우는 어떤 고온 질환이나 화상 동상에 의한 응급처치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밀폐 공간인데요. 밀폐 공간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냐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소가 충분치 않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독가스, 아니면 어떤 맨홀 내부 이런 들어가서 어떤 중독이나 질식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밀폐 공간에 있어서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마 작업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마 길 가다가 많이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맨홀 뚜껑에서 어떤 직원분들이 자동차나 도로에서 맨홀 열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밀폐 공간 재해에 많이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KT 직원분들이나 뭐 이런 직원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작업 어떤 환경에 많이 이 밀폐 공간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구조자의 안전 확보도 하고요. 일단 구조자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이 구조를 하시는 구조를 당하시는 분이나 구조를 하시는 분 두 분 다 어떤 안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떤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감전재해 같은 경우에도 감전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신체하고 감전된 우리 충전부하고 안전하게 이격을 해주는 게 1차적인 안전조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기 감전 작업에 있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뭐냐면, 내 주변 근로자가 감전이 됐는데, 내가 이 어떤 우리 다른 근로자분이 지금 감전된 재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구하는 과정에서 두 분 다 감전에 의한 사망한 사고도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일단 재해자도 재해자지만 구조자의 안전이 우선이기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원을 분리하거나 차단하는 안전조치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절연보호구나, 쉽게 말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 절연보호구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가 착용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용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꼭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마땅히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뭐가 있죠? 뭐 일단 로프 같은 경우는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충전부하고 우리 재해자하고 이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절대 우리 재해자의 어떤 신체나 이런 것들의 접촉은 일체 없어져야 되는데, 단 이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격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에 따른 최종적으로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쇼크에 의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이런 재해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죠.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기계 설비, 중량물 재해라고 해서 하는데, 기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계에 의해서 어떤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손을 막 잡아 빼거나 다리를 잡아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해 정도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어떤 말림이나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먼저 기계 설비를 안전하게 정지하는 게 우선이고, 정지를 했으면 재가동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게끔 전원을 차단해 준다거나 이런 선행적인 안전조치 후에 거기에 따른 출혈이나 골절, 절단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단 이 모든 조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어떤 재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뭐죠? 맞습니다. 119 신고 먼저 해주신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안전조치 후 최종적으로 응급처치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환자 평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보면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119 신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자 평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이 안전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 근로자분이 쓰러졌는데 바닥이 좀
평탄치 않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위험 설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또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거, 이동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구조자, 즉 당사자겠죠. 재해자가 아닌 구조자 안전도 확보가 되고, 최종적으로 환자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 구조나 아니면 119 같은 게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가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출혈과 쇼크입니다. 출혈의 위험성이나 종류, 외부 출혈에 의한 지혈, 쇼크의 위험성, 증상, 응급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출혈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성인의 혈액량 자체가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약 8%라고 해요. 체중 60kg일 경우에 약 4에서 5리터. 네. 전체 혈액량의 10% 이상 출혈로 의해서 소실이 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출혈 시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출혈에는 동맥성 출혈, 정맥성, 내부, 외부 출혈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동맥성 출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시면 뭐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른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맥성 출혈로 보시고, 선홍색이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맥성 출혈보다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피가 뿜어져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어떤 압박도 필요하고 지혈이 필요한 어떤 제 형태가 동맥성 출혈이라고 보시고, 정맥성 출혈 같은 경우에도 맥박하고 상관없이 어떤 양상의 출혈을 보인다는 거, 일정하게 상대적으로 검붉은색의 혈액이 배출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 출혈은 말 그대로 피부 내부에서, 피부 외부가 아닌 피부 내부에서 아니면 장기나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출혈이 되는 부분, 외부 출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외상에 의해서 외부에서 피가 흐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출혈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출혈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로 직접 압박법이라고 해요. 피가 이제 흐르는 부위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생리식염수나 생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생리식염수나 생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깨끗한 거즈나 아니면 옷이나 헝겊을 이용해 가지고 지그시 압박해 주는 방법이 직접 압박법입니다. 즉, 말 그대로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압박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게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압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세포나 조직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까지 같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어떤 괴사나 이런 걸 손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압박을 해주고 다시 압박 정도를 풀어주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 사항이고,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이제 심장보다 좀 높게 해가지고 피가 덜 흐르게끔 그런 식으로 어떤 지혈하는 효과가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심장보다 더 높이 들어준다라는 거. 압박분대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두껍게 거즈를 대가지고 압박분대로 감아서 압박을 유지해 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하는 직접 압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어떤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거나 베이거나 했었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이물질 제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물질 제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는 경우 오히려 더 피해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1차적으로, 응급처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제거 가능한 이런 부분에 어떤 이물질만 죽여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다리 같은 경우는 심장보다 높게 거상해 주셔서 어떤 출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늦출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직접 압박법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혈점 압박법인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다리 같은 경우 출혈했을 때 직접 압박법을 하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겨드랑이 동맥이나 동맥이라고 했죠. 겨드랑이나 위팔 동맥에서 해서 압박을 해 주신다라는 거. 특히 이제 지금 여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압박법인 지혈점 압박법인데, 두부나 얼굴, 목, 요 가슴, 어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맥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팔다리 부분에 대한 어떤 사진은 상관없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두부 쪽에 어떤 요 두부 동맥이라고 측부 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맥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얼굴 쪽이나 두부, 목 각 부위별로 해서 어떤 동맥 부분에 있어서 지그시 간접적으로 압박해 주신다라는 거.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대퇴 동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타구니 옆에 보면 크게 흐르는 어떤 혈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대퇴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리 하부 쪽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 상완동맥 이런 식으로 지그시 좀 눌러주시면 지혈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쇼크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쇼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단어죠. 자, 삼소를 하면 혈액이 인체 각국 전달이라서 발생하는 어떤 순환 기능 장애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괴사가 되고 다른 장기들의 어떤 피해를 일으킨다라는 거. 쇼크의 원인은 어떤 심장 질환에 의한 어떤 이런 부분과 어떤 혈액량 감소와 혈관 확장, 뭐 요즘 최근 어떤 업무 스트레스나 직무, 어떤 식습관의 변화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쇼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쇼크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증상 자체가 어떤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런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을 때 전조 증상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좀 건강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전조 증상이 맥박이 약하거나 피부가 차거나 원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데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떤 신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느 부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든 사고는 그래요.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이상적인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이 질환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방을 하면 응급처치 필요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예방만 가능하면 우리가 응급처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은 자신이 챙겨주셔야 되고 평상시와 다른 어떤 현상이나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 휴식도 취하시고 직접적으로 뭐 병원 가서 어떤 정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쇼크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먼저 119에 신고하는 거 모든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119 신고라는 거. 뭐 만약에 이제 출혈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출혈 부위에서 어떤 직접적이나 지혈적 압박법을 이용해서 지혈을 최대한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나 호흡, 순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자료를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현장에서 알아야 할 쇼크 형식이라고 있는데 일단 쇼크의 모든 형태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는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평상시에는 얼굴이 창백하지 않으신 분이 뭐 창백하고 피부가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여름철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떨어지고 신체나 어떤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햇볕 노출되는 거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 휴식도 길게 취하시는 것보다 짧게 자주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라는 그런 부분이고 징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즉각적으로 쇼크에 준하는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 장애, 호흡부정으로 심장이 정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쇼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다섯 번째로 고온과 저온에 의한 신체 화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 노출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고온인데 고온이라는 것은 이제 혹서기에서 뭐 어떤 온열 질환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온은 어떤 화상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일상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보시면 화재에 의해서 사고가 났었을 때 우리 재해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 때 1도 화상이다, 2도 화상이다, 3도 화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외피만 손상이 되고 붉게 건조되고 피부가 발적되고 이런 정도의 상해를 1도 화상이고
표피와 진피, 네, 표피 내부에 보면 또 진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속에까지 라고 물집이 생기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도 화상이라고 구분을 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화상은 3도 화상입니다. 내부 조직까지, 피부 및 하층까지 파괴되고 피부가 변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정도의 화상을 해서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 어떤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화상에 의해서,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비용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재해는 좀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상 부위를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흐르는 찬물에 식힌다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해가지고 어떤 화재나 화상에 의해서 피부가 의류가 피부에 직접 붙었으면 절대 임의적으로 띄시면 안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좀 차갑게 해주는 거요. 그리고 이제 타월 같은 경우도 보면 물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그 화상 부위에 있어서 온도를 좀 떨쳐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전면이라고 세면기에 담그면 좋고요. 실제적으로 뭐 세면기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어떤 수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가운 물에 적셔가 수건을 이용해서 최대한 화상 부위를 식혀주신다. 혹시라도 뭐 호흡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소독거즈나 화상거즈로 덮어야 된다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 깨끗한 천이나 어떤 면을 이용해 가지고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좀 번외인데,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뭐 화상 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된장을 바르면 올바르지 않은 민간 요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물집 같은 거 생겼을 때는 물집을 터뜨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눈화상일 경우에는 절대 문지르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뭐 락스나 어떤 유해 화학물질을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이나 아니면 우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과정에 의해서 어떤 눈이나 뭐 신체에 가지고 어떤 상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보시면 화학물질 제거가 가장 먼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 같은데 우리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를 취급하는 공사 현장이나 그런 데 보시면 이 긴급 세안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주위에. 하다 보니까 우리 재해자가 화장실 뭐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화장실 이런 현장이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작업 현장 부위에 긴급 세안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눈이나 신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세척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1차적으로 화학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세척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에 의한 접촉에 의한 응급조치인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심정지에 의해서 사망하는 원인도 있지만, 두 번째로 고압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화상 위험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압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서 막 작업을 하고 어떤 우리 활선 작업용 차로에서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고의 위험이 많이 노출이 돼 있죠. 실제적으로 이 피부 화상에 의해서 화상이나 어떤 심정지 이런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상에 의한 전기로 인한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일단 전원 차단. 두 번째로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이용해서 응급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같고, 절대 중요한 것은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는 제자에게 절대 가깝게 가셔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 화상과 일반 화재에 의한 화상의 다른 특징이라고 있는데, 일단 외견상 보이는 것 자체가 훨씬 피부 조직이 더 손상이 많이 간다라고 해요. 전기 화상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전기라는 것은 전류라고 있는데, 이 전류 자체가 어떤 장기나 내부 장기 이런 부분까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압이죠. 220V라는 것은 이 저압에 의해서는 화상 그런 위험보다도 1차적인 어떤 심실 세동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어떤 수축과 이완을 근육의 수축과 이완 좀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런 건데, 이런 심실 세동의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중요하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뭐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에 의해서 감전됐을 때는 근육 뼈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탈골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고압이나 특별 고압을 취급하는 근로자분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전기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에너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한테도 치명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또 구분 작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화상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 온열 질환이라죠. 열사병이나 뭐 이런 부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바람도 없는 데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낮 열기에 자재들이 달아올라 손으로 쥐기조차 뜨겁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이 있어 마냥 쉴 수 없습니다. 최근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철 이런 데서 올라오는 열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죠.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 47살 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몸이 좋지 않던 한 씨에게 폭염은 치명타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모래 주머니를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한 씨 같은 열사병 환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8일 이후 경북에서만 13명이 병원을 찾았고 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낮에 농사일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과 함께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문의는 폭염 시에 경련이나 의식 저하, 고열 현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동입니다. 이렇듯 이제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낮 기온이 뭐 30도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한여름이 되는 뭐 7월달, 8월달 또 휴가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항시 야외 작업, 옥외 작업을 할 때는 아침에 폭염특보, 주의보 이런 기상 관련 이런 내용들을 많이 자세히 봐주시고, 한낮 더운 시간대 한낮은 가급적 좀 피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화 업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시고 일찍 끝내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 여름철 이 온열 질환, 열사병이나 그 외 어떤 이 온열 질환의 어떤 증상이나 거기에 따른 예방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게 한 번씩 봐주시고 항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시간 동안 지금 교육을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